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해주신 우리 정길 대표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이런 많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경매학원에서 강의도 들어보고 강의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3개월 과정으로 유튜브 과정을 듣고 있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들어요, 제가. 동영상 촬영 편집, 영화 편집 유튜브를 하려고 이제 근데 못 따라가겠어요. 기계치랑 뭘 누르고 하라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 자신에게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계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강의를 듣고 다니고 내가 다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잖아요. 7년 동안 시스템을 다 갖춰주고. 잠깐 이제 우리 현실을 한번 보고 내가 좀 전에 이제 이거 보니까 MZ세대가 2교대씩을 한다는 거예요. 2교대. 갈수록 어렵죠. 물가가 너무 오르고. 근데 AI가 모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코딩으로 입력되면서 모든 인생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이 젊은 세대들이 3040 대출자 원리금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 근데 IMF 때 여기 보면은 대출금리가 1.5배가 올라가지고 생활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가는 더 올랐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자 당사 은행들 16조 원의 최대 수익 가계금리 2배 이자. 근데 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수익을 얻고 있고 수억 원씩의 연봉을 주고도 잉여를 내는데 정당하게 받아. 근데 은행도 대부업이거든요. 대부업은 누구에게 이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얘기하면은 대부는 이렇게 써요. 대부. 누구에게 일정한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행 금리가 이제 대출받기가 좀 까다로워지니까 지금 이제 대부로 많이 들어섰는데 우리는 일부 밖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들은 대부를 사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당하게 GPL 아파트 담보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는 물건들이 오늘 처음 또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제 어제 저번 주에 투자됐던 거 한 건 보면서 얼마만큼 안전한지. 근데 이 부분을 1%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금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GPL 투자를 하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제표, 그 다음에 합법적인 절세로 여러분들이 좀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대부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자기 자본 5천만 원의 법인과 자기 자본 1,000만 원의 개인 사업자, 이 사람들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지금 이제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한 30%는 1,000만 원짜리 대부 사업자를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개정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놀면서 돈 버는 일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행복재테크에서 강의 요청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분 유명하죠. 이분이 누구죠? 빠숑. 빠숑. 김학렬 대표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을 타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 사람은 유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강의하고 강의 수익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면서 좋은 차,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멀리 있는 게 자기 인생이라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하죠. 나머지 이분들도 전부 다 지금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됐고 이분은 원래 유도 선수였는데 유도로 한판승 경매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범한 셀러리맨 투자 경매로 5년에 10억 벌다 책을 쓸 때에는
제 이름을 치면 국세청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단독주택들이 한 200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경매에 허락을 누렸었던 이유가 대출의 90%가 경락잔금이 됐어요. 금리도 낮았고. 그러니까 내 돈 10%만 있었는데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담보 비율이 지금 70%, 80%밖에 안 되고 60%밖에 안 되니까. 자,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은 연봉이 9,5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투자가 됐던 건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9,500만 원이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은 원천징수를 하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환급을 받게 되는데, 환급받은 금액이 세금을 1,000만 원 넘게 내서 260만 원 환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본공제를 제하고 다 나누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인건비에는 급여와 상여금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대출이 나갈 건인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투자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4대 보험가입 직장인 연봉이 7천만 원, 17년 재직 중 안전하죠. 여기서 자리를 못 옮겨, 이 사람들은. 그리고 1순위 대출이에요. 세종 역세권, GPL 투자 7천만 원에 월 99만 1,667원, 17%. 1순위 투자인데 담보비율 63%예요. 1순위는 은행에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을까요? LTV, DTI, DSR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도 안 보고 신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1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강료를 다 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이라고, 이 17%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올리라고 했죠. 19%. 자, 그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KB시세가 있고, 이 사람이 투자금액 7천만 원에 150% 설정해서 1억 500만 원, 99만 1,667원 담보 비율은 63%예요. 자,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0층 중에 2층. 자, 여기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대출이 없는데, 여기 이제 투자자, 우리 여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투자자 중에 이제 강의를 듣고, 자, 19%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금리를 19%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99만 1,000원에서 110만 8,000원에서 2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이런 목적들이에요. 실제 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이 사람은 한 8억 원 가지고 하는 수강생인데 좀 장애가 있어요.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뇌졸중에 와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후천적 장애인. 근데 너무 시간적, 경제적 자연인 안정을 찾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설정을 할 때는 이분 개인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개인 근저당을 설정하라는지 1,000만 원짜리 대부 사업자를 내고 설정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국세청에서는. 하지만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안 냈던 세금들은 다 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장을 냈어요. 제가 직장 지점장일 때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을 냈던 분이고, 통장을 내서 체크카드를 만들었고 사업자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전세고 설정, 채무자는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소득금액 가산을 줍니다. 자, 여러분 세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 개인 사업자나 개인 근저당 설정하고 투자를 할 때는 5월 31일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래서 세율 구간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4,6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1억 원에 166만 원이니까 한 4억 정도, 그 정도면은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를 할 때는 1,000만 원짜리 사업자를 내고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5천만 원짜리 대부 사업자를 내면은 대부 협회에다가 매달 5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매달 이제 관리비도 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 사업자를 내면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요즘 42%까지 돼 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억 7천만 원 투자 시 연이자 9,400만 원, 연 20%. 그 다음에 누진세율을 빼주고 7,960만 원, 35% 세율 구간하면은 2,768만 5천 원. 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따가 말씀드린 인건비경비 처리를 하는 거예요. 2,700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 그 다음에 종합소득 구간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소득은 이자 소득. 여러분들이 지금 GPL 투자하고 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이에요? 이자 소득이죠. 주식 투자에서 배당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소득,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에서 소득공제에 여기 보면은 기본공제를 빼줘요. 150만원. 장애인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여기 220만원씩,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정관에다가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 임직원에 납부되는 거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을 때 경비 처리를 해줘요. 여기 그런 부분들, 차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제 딸 이름으로 개인근저당 설정하고 투자해서 수익이 작년에 9,400만원이었어요. 9,400만원. 9,4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낸 세금은 16만 7,946원이었어요. 9,400만원이면 아까 세율 구간이 얼마를 내야 돼요? 35% 세금을 내야 돼요. 9,400만원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인건비, 경비, 통신비, 임대료 다 차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6만 7천원 밖에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9,400만원 수익에 인건비 경비 처리하고 16만 7,946원 밖에 안 냈다. 여기 보면 경비 처리하는 부분이 이런데, 임대소득, 아니 임차료, 그 다음에 통신비, 이런 부분을 다 차감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똑같이 기본공제를 150만원 차감을 해줬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사업자를 내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근저당 설정을 하고 한두 건 했을 때에는 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세금을 안 내서 국세청에서 발각이 됐을 때는 가산세까지도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여기 보면은 저기 제 딸 이름으로 개인근저당 설정으로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직장 다니고 있고 연봉 9,600만 원 정도 있어요. 자, 5천만 원 대부법인 설립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자, 1억 6천 감정가가 나오고, 2023년 2월 22일이래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제가 투자한 건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자를 못 내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에요. 이분이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넘버값만 해도 5천만 원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보험금 타서 이자를 내겠다. 또 어떤 때는 또, 자동차를 매매해서 매매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기다려줬는데, 이 사람이 지금 15개월째 이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기만하면서 뭐라 하냐면 세입자를, 가짜 세입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3,025만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세권 500만원을 설정하는 이유가, 전세권 500만원 설정하면 이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3,025만원이요. 자, 그런데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이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면은 이 광주광역시의 최우선 면제금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배당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금액에 경매가 들어가면 월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낼 거예요. 보증금도 못 받을까봐. 그래서 이 25만원씩 10달이면 250만원을 차감하고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 배당 배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이의제기를 했어요. 또는 이 사람의 전세보증금 배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후관리 방법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을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다른 대부법인의 근저당 설정을 제가 이전을 해왔어요. 근데 4천만원을 대출해줬으면 우리 150%면은 6천만원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 대부법인은 130%밖에 설정을 안 했어요. 5,200만원. 그럼 6천만원에서 5,200만원을 뺀 800만원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50% 설정하는 이유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금액 1억 6천의 경매가 낙찰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선순위 7,800을 빼주면은, 내 돈 5,200만원하고 이 3,200을 빼주면은 내가 원금을 일부 못 받을 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연체가 15개월에도 경매를 안 넣었는데, 이제 선순위, 개인특시 신협에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존의 대부법인의 이 근저당을 제가 이전을 해온 거죠. 근저당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이 개인 택시를 팔아먹어서 다른 여러분들이 받는 서류 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보면은 자동차도 또 다른 자동차 넘버가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원부 등본을 떼보고 자동차 가압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캐피탈, 비행캐피탈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은 가압류를 해주겠냐고. 그래서 저는 200만 원 달라고 했죠. 200만 원 받고 가압류 해줬어요. 어쨌든 광주 개인 택시 조합은 7,800만 원이고 이 호메로스 5,200을 내가 근저당 이전을 해왔다는 거죠. 제 대부업인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의 최우선 면제금도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광주 개인 택시 조합이 경매 신청이 3,800만 원이니까 원금 가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건도 제가 투자를 했는데 대출 나갈 때 감정가가 8억 7백 했어요. 1순위로 대출을 했어요. 1순위 5억 8천을 대출하고 8억 7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당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세법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시점에 대출 나갈 당시에는 7억이었는데 경매 시점에 8억 7백이었는데 12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내가 1순위이기 때문에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어요? 2억 9천을 배당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NPL이에요. 근데 그 배당받은 부분을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죠. 여기 12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이거는 넷째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NPL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대출금이자 계산을 보면은 490일, 그러니까 1억 6,300만 원을 한꺼번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달 이자를 받지만 이게 연체가 돼서 경매가 들어가면 한꺼번에 배당을 받는 게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5억 8천에 대해서 연체 원금과 이자 합치면 7억 4,300, 이자는 1억 6,350만 원. 자,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한 이후에 전세보증금이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원래 이 돈은 이 사람들 돈은 못 받는 돈인데 12억 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금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에 이 사람들이 가압류한 시점에 계산하면 573일 동안 기간을 보니까 금리는 5%를 받았대요. 가압류. 자, 이걸 내가 물어봤어요. 채무자한테. 그랬더니 부산에 사시는데 올라와서 제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세를 줬는데 전세 돈을 못 빼주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5천만 원을 대입변제를 해준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우리도 이제 대입변제를 하죠. 후순위가 선순위를 대입변제 한 것 같이. 똑같이 대입변제를 하고 돈을 안 내니까 가압류는 이 사람까지 배당을 다 받아가지고. 배당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배당표는 다 받았습니다. 5억 8천원, 1억 8,500만 원을 한꺼번에 배당받았어요. 전화면은 2억 9천만 원 다 받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고에서도 배당받은 것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받은 이자를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느냐죠, 이 부분. 자, 제 친구가 제가 지점장일 때 10억 원을 예금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 금리가 2%였고 복리로 이자를 차지하지 않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10억과 원금 이자가 2,100만 원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에 올라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GPL을 이야기하면 금리가 높아도 사기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이 친구도 그랬어요. 1년을 지켜보더니 결국 마음의 결정을 먹고 제가 퇴직을 하니까 그 10억 원을 가지고 여기 투자를 했어요. 엊그저께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이 친구가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는 투자를 했는데 1순위 투자를 했어요. 이 친구는 1순위를 좋아해요. 아까도 1순위를 보여드렸지만 1순위 투자하고 한꺼번에 배당받은 게 6,300만 원을 배당받았어요. 이 사람은 5억 원을 이제 보험회사에 넣고 즉시연금을 받았대요. 5억 원에 뭐 50만 원씩 이렇게 받 50만 원이랑 뭐 얼마씩을 받았는데 그것도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15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3,5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정산에 끝나고 이제 여기서 소득이 있고 이 사람이 공장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인건비 다시하고 1,000만 원 나오는데 오히려 이게 먹고 놀면서 3,500 수입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주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저한테 뭐냐면은 야,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25년 동안 공장 운영하면서 사람이 다쳐가지고 보험 처리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은행 지점장일 때 이 친구한테 10억 원을 예치하고 한꺼번에 이자를 발생을 해준 거예요. 수표를 끊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표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 그 동서가 이 어머니를 너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다 갖다 주고 트럭을 사준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하면은 1,600만 원이 나오는데 은행에 1년 동안 받은 이자예요. 복리식 이자. 근데 여기서는 10억 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2%의 복리식으로 사져온 게 이게 한꺼번에 10억 원의 그런 이자예요.